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광양제철소 앞 고공농성 강제 해산에 대한 항의 차원인데 양대 노총 중심에서 벗어나 대화기구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이 특혜 채용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성관이를 직접 찾아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내년엔 한미일이 함께 활동하게 돼 북핵 대응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또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를 거부당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형댐 붕괴로 수만 명에 육박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댐 붕괴가 전쟁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산차에 매기는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돼 소비자 가격이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 낮아집니다. 현대 그랜저는 54만 원 이하됩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 출동한 경찰에 거짓말을 해 체포되기 직전 병원에 이송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과 집회 시위 불법 관행 개선을 공언하면서 노동계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2016년 이후 7년 5개월 만인데 최근 광양제철소 앞 고공농성을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며 정권 심판 투쟁도 예고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중대한 변곡점이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9는 정수양 기자의 보도로 시작합니다. 빨간 머리띠를 두른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정권 심판을 외칩니다. 앞서 오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전면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오늘부로 경사노위의 모든 대화기구에서 한국노총은 전면 중단할 것임을 결의했습니다. 2016년 1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불참 선언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말 광양제철소 앞 고공농성 강제 해산에 대한 항의 차원입니다. 당시 한국노총 간부들은 고공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에 둔기를 들고 맞섰고 경찰관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맨몸으로 또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들고 계시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었던 것이고 법원은 둔기를 휘두른 노조 간부 1명을 구속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내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참여 중단을 공식 발표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며 대화 재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이로써 경사노위는 노조 없는 노사정 대화기구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IMF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노사정 대타협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생각하면 매우 심각한 사태죠.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참에 양대 노총 중심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80%가 넘는 비노조원과 MZ세대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대화의 틀을 만들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어서 차정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국노총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참석한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2년 전인 2021년 6월에 열렸습니다. 당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안건을 처리했을 뿐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경사노위는 2018년 출범했지만 명성에 걸맞은 합의는 이뤄낸 적이 없습니다.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가 1998년 IMF 사태 직후 정리해고 도입에 합의하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사민정 대타협을 주도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나마 노사 간 만남의 장으로 기능해왔지만 한국노총마저 빠지면 노동개혁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대화가 단절돼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꼴이 되거든요. 노동계에선 이참에 정규직 중심 양대 노총 대신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만들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사회적 대화의 주체를 다변화하는
그런 노력이나 시도가 좀 앞으로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체 노동자의 80%가 넘는 비노조원과 MG노조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중앙선관위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정치적 편향성과 쏟아지는 특혜 채용 의혹으로 국민들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는 받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자 감사원이 오늘 중앙선관위를 직접 찾아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사 의뢰까지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이는데 방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정현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관 3명이 과천 중앙선관위를 직접 찾아간 건 2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지 닷새 만입니다. 그 비슷한 시간 한 10시 몇 분쯤에 들어가실 때 뭐 충돌이나 그런 거는 없죠. 지난주 2차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선관위가 거부하자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겁니다. 감사원 감사관들은 곧장 선관위 감사관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뀐 거는 없다고 위원님들께서 그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계시다. 감사원에서 저희 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른 답변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선관위의 인력관리 적법성과 특혜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선관위는 일주일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틀 뒤 예정된 선관위원 회의를 앞두고 감사 수용을 재차 압박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감사원은 이틀 뒤 회의에서도 선관위 입장 변경이 없을 경우 수사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으라는 여당의 압박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두 번째 항의 방문에 나섰는데 특혜 채용 의혹은 고구마 줄기 캐듯 캐도 끝이 없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중앙선관위를 보름 만에 다시 항의 방문했습니다. 선관위가 겉으로는 썩은 곳을 도려내겠다면서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건 헌법과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으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 자체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오만스럽고 독선적인 모습이 아닌가. 특채 의혹에 책임을 지고 노태학 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선관위를 대표하는 분들이 그 정도 도덕성도 없습니까? 깨끗하게 물러나시고 조직을 위해서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셔야죠. 한 여론조사에서는 노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73.3%였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독립성과 중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감사원 감사 수용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참으로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조직의 오랜 잘못된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서 박찬진 전 사무총장 비서 A씨가 선관위 출신인 아버지 찬스로 특채됐다는 의혹에 이어 이 비서의 친인척 B씨도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지난 2004년 경력 채용된 B씨는 A씨의 친인척으로 A씨 아버지와 10년 정도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9일 후임 사무차장 면접을 실시하고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도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퇴한 이래경 씨가 오늘도 천안함은 원인 불명의 사건인데 미국 패권이 폭침으로 단정지었다는 주장으로 불길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천안함 막말 논란을 일으킨 권칠성 수석 대변인은 이틀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천안함 생존 장병 전준영 씨가 천안함장을 비하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을 찾아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함장을 교육하시는데 최소한 그분께 사죄를 하고 하셔야 되는 게 정말 맞다고 봅니다. 1시간 넘게 보좌진과 실랑이를 한 끝에 권 수석 대변인과 비공개로 만났고 권 수석 대변인은 최 전 함장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권 수석 대변인은 막말 논란 이틀 만인 오늘 오전 장병과 유족에게 유감을 표명했지만 사과 대상으로 최 전 함장을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하지만 대변인직은 유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낙마 사태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직접 사과는 없었고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는 질문엔 입을 닫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셔야 된다는 얘기실까요? 관련 사과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파문을 일으킨 이래경 이사장은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에서 원인 불명인 천안함 사건을 미국 패권이 북한 폭침으로 단정했다며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천안함 사건이 재조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친명계는 이 이사장을 두둔했고 수십 년간 여러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온 그 공로만큼 인정해야 된다. 비명계는 이 대표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책임이 컸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퇴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천안함 폭침 관련한 이번 논란은 사실 어느 한두 명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지난 2010년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조사위가 이미 북한 의뢰에 의한 폭침이라고 결론낸 바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 당시 재조사를 추진하면서 음모론이 되살아날 불씨를 남겼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도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2달 뒤 군 당국과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5개국 전문가 70여 명이 발표한 결과 보고서입니다. 사고 해역에서 수거한 어뢰 모터와 조종 장치 등이 북한이 수출용으로 공개한 어뢰 설계도와 일치했고 한글로 된 1번이란 손글씨 등을 근거로 북한 소행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2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참여연대는 북한이 참여하는 사건 재조사를 요구해 음모론에 불을 지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천안함에 대해서 어떤 의문도 제기할 수 없게 의문 제기 자체가 사회적 금지였잖아요. 천안함 유족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2021년엔 대통령직 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가 천안함 좌초설 진정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추진하려다 유족 반발과 여론 악화로 무산됐습니다. 우리 전우들을 의문사로 만들었고 또 살아있는 우리 유족과 생존 장병들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다시. 국가보훈부는 계속되는 천안함 음모론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줄곧 음모론을 제기하며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혀 객관적 진실마저 부정하지 마십시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새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11년 만에 다시 선출됐습니다. 1996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인데 아시는 것처럼 유엔 안보리는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유엔 기구입니다. 무엇보다 27년 만에 한미일 세 나라가 안보리에서 함께 활동하게 돼 북핵 대응에도 힘이 실릴 걸로 보입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Republic of Korea 180. 오늘 새벽 열린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은 192개 회원국 중에서 93%의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5개의 상임이사국과 대륙별로 할당된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의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은 매년 교차로 5개국씩 교체되는데 한국은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비상임이사국에 포함됩니다. We are ready to deal with other significant regional and thematic security council issues, including counterterrorism and the long-standing DPRK issues. 비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유엔 안보리 표결엔 참여합니다. 북핵 위협 등 안보리의 한반도 문제 논의에 적극 관여하게 된 겁니다. 또 1996년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3국이 함께 활동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국제사회의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음을. 다만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결적 구도에 따른 거부권 행사가 자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영역에 있어서의 활동 범위를 늘려가는 그런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야 되겠고, 외교부는 오늘 안보리 현안 파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족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조사를 받겠다며 한 달 만에 다시 검찰청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문전박대를 당하고 1인 시위만 하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결과는 충분히 예상됐던 일인데 왜 이런 일을 반복하는지 권영석 기자가 그 의도를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2일 셀프 출석 한 달여 만에 다시 검찰청을 방문한 송영길 전 대표. 이번에도 검사 면담은 실패했고 청사에 들어간 지 5분도 채 안 돼 발길을 돌렸습니다. 검찰이 일정대로 수사하겠다며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면담도 안 되고? 담당 검사 좀 자리 비었다고 하고 필요하면은 연락 주겠다. 송 전 대표는 준비한 입장문을 읽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 송영길을 소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소환도 안 한다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깡통폰을 검찰에 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깡통폰이 아닙니다. 제가 귀국해서 새로 핸드폰을 사가지고 일주일 쓴 거예요, 일주일. 그거 제출해서 제출한 겁니다. 이후 송 전 대표는 검찰청 문 앞에서 3시간 동안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송 전 대표가 이처럼 2차례 셀프 출석을 시도한 건 구속을 대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스스로 찾아온 만큼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동시에 검찰 수사는 야당 탄압이란 이미지를 연출하려 한다는 겁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기 의원에게 정치 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건넸다고 판단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 건데 기 의원은 돈은 아니고 양복을 받긴 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00억 원대 횡령과 사기죄가 인정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서울 남부지방법원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6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기 의원에게 양재동 화물터미널 인허가 관련 불법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건넸다고 판단했는데 두 번째 공판에 나선 김 전 회장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기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 의원 측은 양복은 받긴 했지만 대가성이 없었고 현금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자의 3번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부당한 정치적 기획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기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예정으로 주고받은 양복을 대가성이 있는 정치 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의 대형 댐이 무너지면서 이 엄청난 양의 물이 마을 곳곳을 집어삼켰습니다. 집 수천 채가 떠내려갔고 이재민 수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사상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최악의 환경 재앙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먼저 변재영 기자입니다. 빠른 물살에 지붕이 통째로 떠내려갑니다. 허리까지 물이 들어찬 집에서 쓸만한 물건을 겨우 수습해 봅니다. Плавает вся мебель, холодильники, продукты, все цветы. Все плавает. Что работать, ничего не знаю. 카오우카댐 폭발로 집 수천 채가 물에 잠겼고 최소 7명이 실종됐습니다. 약 4만 명이 홍수 위험에 처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동물들도 거리로 나왔고 300여 마리는 이미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Увесь світ знатиме про цей російський злочин війни, злочин екоциду. Таке свідоме знищення російськими окупантами дамби. 한때 12m 높이까지 침수됐던 도심 수위는 차츰 낮아지고 있지만
당분간 하류 지역에 사람이 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우크라이나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Shock the world. Obviously, there is a worry about the potential second Chernobyl taking place in Novakhovka because of the Zaporizhia. 댐 폭발로 150톤에 달하는 수력 발전소 엔진 오일이 강물에 스며들면서 수십 년간 환경 오염이 이어질 거라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경고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번 댐 붕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에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는 진격 길목이 막힌 것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강 동측은 자신들의 점령지가 많은 데다가 러시아 군사 장비도 전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댐 붕괴가 전쟁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김자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폭파된 카호우카 댐은 우크라이나 남부를 관통하는 드니프로 강에 있습니다. 강 동남쪽으로는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돈바스가 있습니다. 대반격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우크라이나군은 강 하류로 진격해 크림반도와 본토 러시아와의 연결선을 끊는 게 주요 목표입니다. 그런데 댐 폭발로 강 하류가 침수되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진입 경로가 막혔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공격에 대비해 몇 달 동안 구축했던 대전차 방어선 등 진지가 물에 잠겼고 크림반도 물 공급이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무너진 댐은 크림반도 물의 85%를 공급하는 핵심 수원입니다. Кроме того, однозначно, что эта диверсия ставила в качестве одной из целей лишить Крым воды. 일각에선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의 희생을 감수하고 댐 폭발을 감행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Blowing up the dam of Kakhovka creates a very good defending position for Russians who expect offensive activity of Ukrainian army. 댐 폭발을 누가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군사 전략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지난달부터 30도를 웃도는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 바닷가에는 피서객 발길이 이어지면서 순환 사고가 속출했는데요. 아직 수상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서 추가 사고가 우려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일가족 4명이 탄 튜브가 먼 바다를 향해 흘러갑니다. 거센 파도에 500m 넘게 떠밀려 나갔습니다. 아버지랑 자녀 3명. 갑작스러운 바람이랑 돌풍 같은 것 때문에 계속 떠밀려 간 거고요. 지난 5일 강원 양양 앞바다에서도 수상 레저객 5명이 표류하다 구조됐습니다. 인천에서는 최근 해루질을 하다 갯벌에 고립된 피서객 3명이 숨지는 등 때이른 무더위에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 해수욕장에는 이렇게 순환 안전 요원도 없기 때문에 순환 사고가 나면 초기 대응에 취약합니다. 너울성 파도 등 위험 상황을 전파하는 관리센터도 문을 닫았습니다. 안전요원 없으니까 무섭긴 하긴 하더라고요. 내가 혹시 파도에 더 문제 생길지 모르니까. 하지만 물놀이나 해루질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고 안전요원을 미리 배치한다 해도 통제마저 쉽지 않습니다. 가족한테 이제 기술 보러 가면서 나가시라고 말씀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연안 사고는 43건으로 피서철을 막기도 전에 지난해 전체와 같은 건수까지 도달해 물놀이 안전사고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서울의 한 신축 빌라에서 건물주와 공사 관계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건물주가 수십억 대출을 받았지만 분양이 잘 되지 않아서 공사비를 놓고 건물주와 공사 관계자 간 갈등도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급차가 골목길로 들어서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5일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송파구의 신축 빌라에서 핏자국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가 있는데 전화 안 받는다. 2층에 핏자국이 있다. 50대 건물주 A씨는 빌라 2층에서, 건축을 맡았던 현장 소장 B씨는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공사비 문제로 다투다 A씨가 우발적으로 B씨를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건축비만 10억 원 넘게 들여 지난달 빌라를 완공했지만 전체 16세대 중 2세대만 입주했을 정도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보증금을 많이 회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고민을 했죠. A씨는 이미 40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상태로 집까지 내놨지만 시공사에 줄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에는 전세 수요가 무지하게 많으니까 공사하신 분하고 건축주하고 만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찰은 두 남성의 부검을 의뢰하고 구체적 사건 경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얼마 전 비상구 문열림 사고로 홍역을 치른 아시아나가 이번에는 노사 갈등으로 시끄럽습니다. 임금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아시아나는 부채로 대한항공과의 합병도 불투명한 상황이죠. 아시아나 항로가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백대호 기자입니다.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평행선을 달려온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오늘 무기한 준법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사측의 2.5% 임금 인상안에 10% 인상 요구로 맞선 겁니다. 노조는 이륙 2시간 전에 했던 비행 관련 브리핑을 규정대로 1시간 20분 전에 하는 등 합법적인 규정 내에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회사에서 급여 챙겨주는 출근 시간에 출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승객들은 마음을 졸입니다. 조금 일찍 왔는데 오는 길에 문자를 받았어요. 조금 지연될 거라고. 아시아나 측은 승객 불편은 최소화하겠다면서도 노조 측 요구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부채 규모가 12조 8,100억 원에 달해 임금을 올릴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재무 상태가 좋은 건 아니니까요. 현재는 영업이익이 낮더라도 부채가 많고 한 회사라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6일 비상문이 열린 채 착륙한 사고를 비롯해 승객의 짐을 런던에 두고 이륙하는 등 악재가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대한항공과의 합병마저 해외에서 난기류가 형성된 상황. 노조 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말 파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다음 달부터 국산차 소비자 가격이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 낮아집니다. 현대 그랜저는 54만 원 인하됩니다. 국산차가 고급 수입차에 비해서 세금이나 보험료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요. 관건은 국산차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냐겠죠. 먼저 정준영 기자입니다. 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 중 하나인 개별 소비세. 수입차보다 국산차 가격이 저렴한데도 개별 소비세는 오히려 국산차가 비쌉니다. 원인은 세금이 계산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는 유통비용과 이윤이 과세 표준에 더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이 매겨진 겁니다. 이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 계산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차의 과세 표준이 18% 줄어들면서 소비자의 개별 소비세 부담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각 회사별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을 기준으로 계산했더니 대당 30만 원에서 54만 원까지 차값이 저렴해졌습니다. 뒤늦게 수입차와 동등한 여건이 조성됐지만 국산차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세금이 줄어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면이기는 하지만 차량 가액에 비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이미 차를 출고해 세금 혜택을 못 받게 된 소비자들은 불만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거 수변이지. 나 돈값만 이런 정도는 상관 아니야. 국산차 업계는 수입차와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 고가 수입차와 국산차 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보험료 할증 체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운전하다가 억소리 나는 고가 수입 차량을 보면 일단 피하고 보는 상황 다들 겪게 되죠. 살짝이라도 부딪히면 고가 차량 과실이 훨씬 큰 상황에서조차 이 저가 차량만 보험료가 할증돼서 출혈이 컸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이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록불을 받고 직진하던 운전자. 우회전하려는 한 외제차가 옆에서 스멀스멀 나오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또 다른 사고 현장. 직진하던 피해 차량 차선으로 수입차 한 대가 끼어들어 옆면이 긁혔습니다.
두 사고 모두 수입차 과실이 훨씬 크지만 고가 차량 수리비로 인한 보험료 할증으로 되레 피해자만 골머리를 앓아야 했습니다. 뜨악하죠, 솔직히. 차 사고가 나면 수리비는 걔들은 진짜 터무니없이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억울한 면이 많이 있죠.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이 바뀝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기존의 사고 점수 대신 새 점수 체계를 도입해 고가의 가해 차량은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의 피해 차량은 할증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할증 유예는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 배상금의 3배를 넘거나 저가 피해 차량이 물게 된 금액이 200만 원을 넘는 사고에 대해 적용됩니다. 고가 차량들도 어떤 주의 의무를 조금 더 강화해서 이제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고가 차량의 평균 수리비가 일반 차량의 3배를 넘어선 가운데 앞으로 공정한 보험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 고물가의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건 입는 거, 먹는 거 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휴대전화 비용 절약에 나선 분들도 상당했습니다.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갈아탄 인원이 역대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번호 이동 건수는 52만여 건. 지난 2019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번호 이동은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걸 의미하는데 지난달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갈아탄 가입자는 11만여 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알뜰폰 업체들이 개통 후 일정 기간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영원 요금제를 내놓은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통신 요금이라도 아끼자는 소비자들이 몰린 겁니다. 물가는 점점 오르고 있는데 생활비를 쓸 수 있는 지출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 알뜰폰 프로모션 요금제가 많다 보니 영원 요금제를 가입을 했거든요. 영원 요금제에 이어 저렴한 통신 요금을 평생 사용할 수 있는 평생 요금제도 2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다만 알뜰폰의 싼 요금제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라 오래 지속되기 어려워 새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단순히 상품제를 다양화하기보다는 실제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지속 가능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경기에 싼 요금제를 내건 알뜰폰이 출시 11년 만에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이 만나는 경기도 평택에서 충북 오송 구간은 고속철도의 대표적인 병목 구간으로 꼽힙니다. 운행이 집중되면서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 현재 지상철로 외에 지하의 철로를 추가로 건설해서 전국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묶는 공사가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2시간 생활권 확대! 경부와 호남, 수서 고속철도가 만나면서 열차 운행이 집중돼 포화 상태인 평택 오송 구간 지하에 47km의 고속철도를 추가로 건설하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매주 고속철도를 이용한 일화를 소개하며 철도 추가 건설로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이 확대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속철도 운행을 2배로 늘리고 누구나 원하는 시간대에 열차를 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5년 동안 약 3조 2천억 원을 투입해 2028년 개통될 예정인데 새 철도에선 열차가 시속 400km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400km급 초고속 열차의 상용화에 따라서 철도 산업의 발전과 해외 진출 효과도 윤 대통령은 이어 쌀 생산량 조절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루쌀의 최대 재배 단지인 충남 부여로 이동해 밀짚 모자를 쓰고 직접 이항기에 올라 모내기를 했습니다. 평상에 모인 마을 주민들과 새참에 막걸리도 나눴습니다. 탑산 1위 우리 주민분들 건강과 우리 또 여기 농업을 위하여
대통령실은 수학기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일맥시도 없는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정유정이 검거 당시에도 거짓말로 경찰을 속이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혈흔을 지적하자 하혈이라고 둘러대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차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유정이 여행 가방을 끌고 태연히 걸어갑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직후 모습입니다. 범행 후 피해 여성의 시신을 훼손해 여행 가방에 담은 뒤 택시를 타고 낙동강변으로 이동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풀숲에 가방을 버리는 걸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112에 연락했는데 목적지에 도착해 가방을 들어주려다 물기가 있어 보니 피었다며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유정 손과 가방에 혈흔이 남은 걸 발견하고 왜 그랬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유정은 하혈을 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구급차를 불러 정유정을 병원으로 이송해 산부인과 검사까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하혈 흔적은 없었고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여기서 태움에도 소통해서 우리를 긴급 체포하고. 정유정을 상대로 한 경찰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선 40점 만점에 28점이 나왔습니다. 통상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간주하는데 어금니 아빠 이영학 25점, 연쇄살인범 강호순 27점보다 더 높았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예, 차순우 기자의 보도에서도 보셨듯이 정유정의 엽기적인 행각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도 이루어졌지만 정작 경찰서를 나설 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려 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은하 기자와 문제점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신상 공개는 기본적으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겠다는 건데 이런 식의 신상 공개라면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2일 정유정이 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넘겨지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보시다시피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려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정유정 사진도 언제 찍은 건지 지금하고 어떻게 다른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신상 공개냐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상 공개를 왜 하게 됐는지 그 취지를 다시 한번 따져봐야겠군요. 네, 신상 공개 근거법은 2010년 개정된 특정 강력범죄처벌법과 성폭력 처벌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해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상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잠재적인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상 공개는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겁니까? 네, 주요 피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경찰관 3명과 의사나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을 때, 공익성이 충분할 때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데요. 피해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신상 공개 피해자는 50명에 달합니다. 최근 1년 동안에도 4월 강남 납치살해범 황대항과 연지호,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등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범죄였음에도 신상 공개가 안 돼 도대체 기준이 뭐냐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예,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건 신상 공개가 안 되니까 한 유튜버가 개인적으로 신상을 공개해버려서 이게 또 논란이 됐죠. 네, 탐정을 자처한 한 유튜버가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며 가해자의 얼굴과 나이는 물론 키와 혈액형, 전과 기록까지 공개했습니다.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35년이 구형될 정도로 강력범이었는데 해당 유튜버가 경찰과 검찰 모두를 통해 신상 공개를 요청했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스스로 찾아내 공개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범죄자라도 신상을 함부로 공개하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 뭐 신상 공개하기로 했다면 그 취지에 맞게 좀 더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할 필요는 있겠군요.
예, 정은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경전투기 FA-50을 도입하는 국가가 잇따르고 있죠. 이 폴란드에 수출할 48대 가운데 1호기가 출고됐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이집트도 우리 전투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데요. 출고 현장에 이성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FA-50 경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든 폴란드 수출형 모델입니다. 카이는 지난해 9월 폴란드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9개월 만에 1호기를 출고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전력 공백을 메운다는 의미로 FA-50GF 갭 필러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폴란드 수출형 FA-50은 길이 13m, 넓이 9.4m의 경전투기로 마하 1.5의 초음속으로 비행하고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폭탄, 기총 사격이 가능합니다. 카이는 올해 말까지 폴란드에 12대를 인도하고 2028년까지 레이더와 미사일 표적 추적 장치를 장착하고 공중급유도 가능하게 개량한 36대를 추가 수출할 계획입니다. Zakup FA-50 jest częścią większego projektu. 30억 달러, 4조 원에 이르는 수출 규모입니다. 우리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생산 역량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신뢰와 폴란드 측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카이는 지난달 말레이시아와 FA-50 1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이집트와도 36대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 AI로 인한 저작권 논란은 음악과 그림 등 다양한 창작 분야에서 불거지고 있죠. 국내 웹툰 업계에서도 이 인공지능 논란이 일어서 거부 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AI와 슬기롭게 공존할 방법은 없는지 유혜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아마추어 작가들이 연재하는 웹툰 게시판에 AI 웹툰 보이콧이 적힌 게시글 수십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작성자는 AI 회사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그림을 학습시키고 있다며 도둑질로 만든 AI 웹툰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좀 불편할 것 같고요. 요즘 저작권 문제도 많은데 작가들의 상상력만으로 좀 그려줬으면 합니다. 한 작품은 AI를 활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고의로 낮은 평점을 매기는 별점 테러를 당했습니다. 독자들의 반발에 네이버 웹툰은 작가들의 AI 활용을 제한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정식 연재 작품의 경우 AI 사용을 지양해 주시길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유럽연합은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출처를 공개하고 AI를 활용한 사실을 적시하도록 규제에 나섰습니다. We want the platforms to label the production of AI, not the text or the visual produced, developed, created by real people. AI가 안전하고 편리한 창작 도구로 자리 잡기 위해선 국내에서도 부작용을 막을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일상 속에서 빛이 만들어낸 그림자로 상상력을 표현해내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이 벨기에 작가 벤센트 발이 그려내는 그림자의 마술을 이정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종이 위 평범한 유리컵. 조명을 켜자 바닷물이 반짝이고 멀리 해수면이 보이는 해변이 되고 주방의 조리도구는 글 쓰는 작가의 타자기가 와인닭의 그림자는 소믈리에로 변했습니다. 빛을 반사시킨 유리컵의 그림자는 불이 되기도 하고 수영장 물이 되기도 합니다. 빛을 받아 생성된 그림자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벨기에 작가 빈센트 발의 작품들입니다. I look for an object that I like and I place it on a piece of paper. And I then play around with it until I recognize something in the shadow. 똑같은 유리잔의 그림자도
보는 시각에 따라 탈옥한 죄수를 비추는 조명이 때로는 UFO로 탈바꿈합니다. 흔들 인형으로 표현한 무더위에 지친 강아지의 모습처럼 움직이는 그림자에 작가의 상상력을 더하면 독특한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Sometimes I use the shape of the shape that the shadow has left behind, the so-called negative space. I use the shadow just as a background for something else.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일상 속 그림자들이 상상의 눈으로 바라보니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 됐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지난 3월 WBC 대회 기간 유흥업소에 방문해 논란을 일으켰던 국가대표 투수 3명에 대해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됐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SSG 투수 김광현이 굳은 표정으로 KBO 상벌위원회에 참석합니다. 오늘 잘 설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WBC 대회 기간 유흥지점에 방문해 음주 사실을 인정한 선수 3명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상벌위에 참석해 사실관계를 소명한 선수들은 모든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위서 진술대로 사실대로 이제 했고 결과를 잘 기다려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상벌위는 6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 징계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대회 기간 2차례 유흥업소에 방문한 사실이 드러난 김광현에게는 제재금 500만 원과 사회봉사 80시간, 한 차례 유흥업소에 방문한 이용찬과 정철원에게는 제재금 300만 원과 사회봉사 40시간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KBO는 프로야구 출장 정지 등 리그 차원의 징계도 고심했지만 품위 손상 행위만을 고려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벌위 조사 결과 선수 3명 외에 추가로 유흥업소에 방문한 선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O는 대표팀 선수단 관리가 미흡했다며 사과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멜린 멀로를 비롯한 출연자들이 흥겹게 뮤지컬 명곡을 부릅니다. This show is my big chance. It's make or break. 쇼는 보여주기 위해서 꾸미는 것이기에 거짓과 가식을 뜻하는 말로 쓰입니다.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아예 보이거나 보도록 늘어놓는 구경거리라는 뜻이 맨 앞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게 얄팍한 쇼 비즈니스는 무별무행, 분별 없고 행실 없기 마련입니다. 분수 없고 채신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른 생각과 판단을 가리키는 분수가 푼수로 바뀌면서 모자란 사람을 가리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채신은 바른 몸가짐을 뜻하는 처신이 바뀐 말입니다. 그래서 채신머리 없다고 하면 언행이 경솔해 신망이 없다는 얘기죠. 채신머리니 푼수니 하는 말은 김여정을 비롯해 북한이 우리에게 욕설을 퍼부을 때 곧잘 씁니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는 속담도 들먹이곤 하죠. 아니 저보다 정치적으로 쇼한다고 그러는데.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한 달 만에 다시 셀프 출석을 시도하면서 쇼는 검찰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번처럼 퇴짜를 맞고 입장문을 낭독하면서 검찰을 더욱 강도 높게 비난했죠. 자신이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고 내세우면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걸고 넘어지는 것 역시 누군가의 대응 방식을 빼닮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자들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묻자 질문을 끊고 검찰 대리인으로서 질문하지 말라고 언론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자 압도적인 다수당을 대표했던 분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떼쓰기인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다는 증거가 아니겠냐는 말도 나옵니다. 대체로 법조계 안팎에선 송 전 대표가 벌이는 일련의 퍼포먼스가 구속영장을 의식한 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절대 도주할 우려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득 보여줘서
법원의 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려 한다는 얘기죠. 1인 시위를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12일까지 하겠다고 밝힌 것도 민주당에 던지는 무언의 부결 메시지라는 해석이 따릅니다. 엽기란 기이한 것을 사냥한다는 말입니다. 상식과 동떨어진 엉뚱하고 황당한 일에 흥미를 느끼고 찾아다니는 행태를 가리키죠. 사정이 급하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만 그래도 딱하다는 생각 그리고 조금 유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군요. 6월 7일 앵커의 시선은 쇼는 계속된다 였습니다. 오늘 서울은 해가 구름 사이로 모습을 감추며 크게 덥지는 않았는데요. 내일도 중부의 하늘빛은 대체로 흐린 상태에서 밤부터는 수도권으로 다소 강하고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비는 오후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밤에는 중부지방과 일부 경북까지 확대되겠고요. 모레 새벽까지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로 최대 50mm, 영동과 충청 남부, 경북 북부로 5에서 20mm, 호남 지역으로는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며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는 소나기도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충북과 경북 내륙에서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강릉이 32도, 전주는 29도 등 남부 내륙과 동해안 지역은 내일도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다음 주에는 영서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7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